국민 라디오. 예전에 많이 들으셨던 시그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그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원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시그널이 나와야 되죠. 하긴 지난주 금요일에는 예기치 않게 1시간이 땡겨져서 방송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손병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그것은 방송 사고였고요.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편성이지만 특별 편성인 것이죠.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일부 11월 2일 일부는 특별 편성된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 1 마지막 그 중에 첫 번째 상편입니다. 에피소드로 보면은 어떤 에피소드의 2편이자 하편이기도 하죠. 가슴 두근댑니다. 저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의 수사반장 고반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여전히 목소리가 씩씩하시군요. 예. 예. 정말 예. 여기 스튜디오 네. 예. 진짜 7월 달에 오고 오늘 네. 처음 들어와 보네요. 들어오시자마자 예. 사진을 찍으셨잖아요. 스튜디오 사진을. 예. 감기가 무량하네요. 진짜. 예, 이게 사실은 물질로 보면은 예. 좀 좁고 좀 무정하게 생긴 그런. 전 처음에 네. 2014년 4월에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여기 들어오면서 여기 느낌이 어땠냐면 네. 컨테이너 박스 그렇죠. 안에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거기 같아서 굉장히 삭막했는데 진짜 몇 달 만에 와서 다시 고상만의 수사반장을 하려고 하니까 네. 기념사진 찍어놓고 싶은 충동이 확 들어서 예. 예. 예, 이따가 또 우리 인증샷도 찍고 그래야죠. 예. 오늘 생방송입니다만. 예. 근데 참,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죠? 예. 예. 지난달에 네, 냈죠. 중앙정보부가 이제 장준하 선생님에 대해서 네. 그분이 1963년도서부터 네. 사망하고 3년이 지나간 그때까지 그분에 대한 감시, 네, 네. 도청, 미행 등을 했던 비밀 기록을 토대로 해서 네. 장준하 선생님이 올해 이제 40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지. 75년도였죠. 예, 75년 8월 17일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로부터 40주기 추모 평전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라는 책을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굉장히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호평을 받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정에 기록한,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의 일대기라든가 회고담이라든가 예. 평전 이런 게 아니라 예. 바로 그 당시 정보기관이 탄압에 앞장섰던 예. 그런 정보기관의 그 기록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을 처벌할 목적으로 네네. 장준하 선생님이 누군가하고 전화하거나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누군가에게 말을 전달한 거라든지 연설을 아주 세세하게 꼼꼼하게 다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그분의 개인 사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데 네. 지금까지 그분에 대한 평전이 한 2권 정도가 있는데 네. 그 이야기들은 다 가족이나 지인 또 어떤 동지들의 전원이다 보니까 예. 미화되거나 사실과 틀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죠. 예, 있죠. 이게 이제 공적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사실은 이게 70년 비공개 기록이거든요. 네. 그걸 처음으로 공개하는 내용인데 예. 그 내용을 통해서 정말 이 박근혜 정부가 네. 감추고 싶어하는 진짜 흑역사, 흑역사. 독재의 생생한 기록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내게 됐죠. 알겠습니다. 그 책 제목이 다시 한번 중정이 예. 기록한 장준하. 오마이뉴스가 운영하는 오마이북에서 낸 책입니다. 그렇군요. 11월 11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빼빼로데이에. 빼빼로데이에. 홍대에서 하거든요. 네. 오늘 형님이 확실히 밀어주시는군요. 방송에서. 밀어줘야죠. 네. 저희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예. 홍대의 카톨릭 청년회관에서 네.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저녁 7시부터 네. 홍대 카톨릭 청년회관 5층에서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 북콘서트를 하는데요. 네. 그날 이제 장준하 선생님의 장남하고 차남 되시는 장옥원, 장호성 선생님이 오세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제가 직접 그 두 분에게 책을 헌정하고 그리고 장준하 선생님에게 대신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드님이 세 분인데 장옥원, 그쵸. 장호성, 장호준.
예. 얼마 전에 장호준 선생의 글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네. 정말 가슴 아픈 그분 글이 있는데 그것도 그날 제가 좀 일부러 좀 영상을 만들어서 네. 많은 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오시면 되고 이미 네. 책을 사신 분들 오시면 제가 사인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네. 굉장히 건강한 빵을 만드는 분이 있어요. 예. 이종기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예전에 야곱 빵굼터라고 유명한 메이커 빵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야곱 빵굼터. 야곱. 예. 근데 이제 그 빵을 만들면서 오히려 자기가 만든 빵이 오히려 드시는 분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겠구나. 네네네. 각종 이제 화학 물질을 넣어서. 그래서 이분이 직접 사냥을 키우고 벌을 치고 밀가루를 키워서 만들어서 그걸로 만든 도너츠가 있는데 이름이 별을 따다 구운 과자예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인데 이분이 제 북콘서트에 이 과자를 100개를 기증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선착순 100분에게는 이 특별한 건강빵을 드릴 예정입니다. 건강한 빵. 예, 약자로 건빵. 죄송합니다. 네. 예. 100분 안에 꼭 들어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11월 12일 고상만의 북콘서트. 예. 그래요. 지금 보니까 사실은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 1, 그렇죠. 시즌 1의 마지막 방송. 오늘은 마지막 에피소드에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총 에필로그라고 할까요? 예, 마무리라고 할까 하는데 오늘 내용은 구로구 사채업소 여직원 피살 사건 그 한편이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죠. 이거 이 에피소드로 보면 48번째 에피소드고요. 예,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구로구 사채업소 여직원 피살 사건. 예. 전에 일부라고 할까요? 거기서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제 하도 오랜만에 해서 저도 두어 번 방송을 듣고 왔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게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1부만 하고 2부를 못하는 상황에서 방송이 중단돼서. 예, 우리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너무 궁금해 하시다는데, 네. 진짜 그걸 어떻게 좀 알려드릴까 싶을 정도로 대단히 죄송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고맙고요. 시간상 이제 뒷이야기가 좀 있어서 네. 앞 얘기를 자세히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1부를 듣고 2부를 들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이 사건은 99년도 어느 날 제가 인권단체에서 근무하던 그때에 이덕우 변호사라는 분이 저에게 이 사건을 좀 살펴봐 달라라는 요청으로 보게 된 사건인데요. 1993년도 2월 18일 날 네. 예. 구로구에 있는 한 사채업소에서 젊은 20대 여직원이 피습돼서 사망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네. 그때 당시에 체포된 사람이 박모 씨라는 사람인데요. 예, 이 박모 씨가 경찰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네. 체포돼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 네. 과연 그가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부에서. 예, 네.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다면 숨진 이 여직원이 숨진 여직원의 이름이 김연희입니다. 이건 가명인데요. 네. 이 김연희 씨가 그렇다면은 바로 그날 당일날의 행적은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네. 당시에 숨지기 직전에 이 김연희 씨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전날에 이제 약혼자를 만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약혼자하고 같이 데이트를 하다가 약혼자하고 어차피 결혼 날짜도 잡아놓은 상태니까 네. 오늘 헤어지지 말고 같이 있자. 같이 있자. 예,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약혼자 남자가 당연히 동의를 했죠. 네. 그리고 나서 같이 시흥동에 있는 여관에 투숙을 했는데 네. 이 여관에 투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남자만 들어가서 잠을 잤고 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이 형부네 집에 즉 언니네 집에 얹혀 있었기 때문에 형부의 눈치가 보이니까 잠깐 집에 들어갔다가 네네.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여관에 투숙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8시 20분까지 그 모텔에서 같이 있었는데 네. 이때 당시에 모두 2차례 예, 경찰이 이
약혼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네.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예. 이 아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네, 그랬을 거예요. 그 네. 왜 기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1부를 마쳤는데 오늘 그 2부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재를 내가 알렸다는 시기에 수사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네네. 그 당시 경찰이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예, 직접 증거는 없었고 다만 이 체포된 방 씨가 자기가 결국은 그 전기 고문이든 뭐 이렇게 뭐 비행기 고문 뭐 이렇게 네, 묶어갖고 통닭구이 등등. 예, 통닭구이 등 네. 강력반에 끌려가서 3일 동안 온갖 고문을 받았다는 게 이 방 씨의 주장이었고 네. 결국 그 3일 만에 자백을 했는데 그것은 다 허위 자백이었다. 네. 그렇지만 검찰이나 이 재판부에서는 그가 가진 학력, 지능, 사회적 경험, 지식에 비추어 보면 경찰에서 가혹행위가 비록 허위 자백이었다 할지라도 검찰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그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죄를 내리게 됐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방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이 과정에 여러 가지 그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무시한 정황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이겁니다. 숨진 김현희 씨를 마지막으로 봤다는 목격자 당구장 여주인의 진술이 있었죠. 네. 당구장 여주인의 말에 의하면 사건이 일어나던 날 당일날 아침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사채 사무실 쪽에 누군가 문을 3번 노크했고 네. 그러자 아무 기척이 없으니까 남자가 계단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네. 사채 사무실에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면서 바로 그때 고개를 내민 사람 그날 숨진 김연희 씨였던 예. 거다. 그 김연희 씨가 문을 여니까 안으로 같이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이때 당시에 그 당구장 여주인이 본 남자의 모습은 어땠느냐. 예. 키는 약 1m 70cm 정도의 보통이었고 예. 체격 역시 보통, 연령은 30대 전후, 옷은 회색 비슷한 색깔. 그러자 경찰이 이렇게 상세하게 아침 10시경에 본 네. 그 당구장으로 들어가는 남자를 본 이 사람을 처음에 중요하게 여깁니다. 당구장 여주인에게. 네. 그래서 현장 검증이 있던 날 경찰은 당구장 여주인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당시에 이 노크했던 남자가 네. 체포된 방 씨가 맞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얘기해요. 예. 만약에 이때 당구장 여주인이 맞다. 그날 아침에 바로 저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얘기는 굉장히 간단해지겠죠. 아주 간단해지죠. 그죠? 네네네. 정황상. 그렇죠. 방 씨가 자기가 범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다르게 분명해질 텐데 놀랍게도 여주인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아. 네. 방 씨에게 매우 유리한 진술을 해줬는데요. 이날 여주인은 뭐라고 했냐면 그날 목격한 문제의 남자는 방 씨가 아닌 것 같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오. 예. 굉장히 결정적인 진술이죠.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요? 제3자의 목격이 나왔으니까. 예, 예. 특히 여주인이 본 남자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콤비 양복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네. 사건 당일 방 씨가 입었던 옷은 진한 국방색의 잠바였어요. 오. 예, 양복과 잠바는 굉장히 틀리죠. 엄청 다르죠. 예. 네네. 이렇게 입고 있던 옷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면서 경찰의 협조 요구에 열심히 당구장 여주인이 말하니까 이때 경찰 반응 어땠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중요한 참고인으로 당구장 여주인을 예우하던 경찰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예. 당연히 돌변했죠. 야. 자신들이 기대했던 답변과 다른 말을 하자 경찰이 했던 말, 잘 모르면 여기서 그냥 나가세요. 라고 하면서 윽박을 질러 내쫓았다. 그러니까 방 씨가 범인이 되는데 걸림돌 되니까 짜증내고 내쫓은 거죠. 이건 범인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거는 그죠? 예. 조작이죠, 조작. 조작이죠. 네, 네. 또 하나의 의혹, 수사기관이 주장한 범행 시간입니다. 네. 검찰의 공소 사실에 의하면 김연희 씨가 방 씨에게 살해된 시각은 오전 10시 50분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즉 10시에서 10시 20분경에 당구장 여주인이 목격한 그 남자를 경찰은 목격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방 씨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방 씨가 10시에 들어가 10시 50분경 김연희를 살해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네. 거죠.
그런데 방 씨는 예.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10시에 거길 들어갔고 예. 그리고 10시 50분에 김현희 씨를 살해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러나 실제로 방 씨는 이와 달리 자신이 사무실에서 돈을 훔친 후 사무실을 완전히 벗어난 시각 몇 시라고 했냐? 9시 50분경이다. 예, 9시 50분경에 자기는 이미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범행 시각이 맞다고 한다면은 예, 예. 그러면 이미 방 씨가 도주한 1시간 다음에 전에 이미 나온 거죠. 네, 1시간 전에 자, 나왔다는 이 얘기죠. 부분이 왜 그러면 방 씨의 주장이 왜 사실이라고 봐야 되느냐? 예.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부분의 주장, 네. 양측의 주장이죠. 방 씨도 내가 사건 범행 전에 난 거기 나왔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방 씨는 사실은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그날 거기에 간 건 맞지만 아침에 9시경에 가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직원이 안 들어오고 사무실은 비어 있었다. 네.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어젯밤에 자기가 봤던 서랍 안에 돈이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자기가 그 서랍의 문을 열고 돈을 훔쳐서 나왔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네, 네. 그게 이 사람은 9시 50분인데 네. 자, 방 씨의 주장 진짜로 9시 50분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 뭘로 입증 가능하냐? 이런 겁니다. 처음에 경찰이 방 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는 뭐냐? 사무실에서 없어진 수표를 바로 방 씨가 무통장 송금으로 자기가 돈을 빌렸던 사람한테 보낸 거. 그래서 이 수표, 도난 수표, 없어진 네네. 살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없어진 도난 수표를 쓴 사람이 방 씨로 확인됐기 때문에 방 씨를 지목한 거죠. 그럴 수는 있죠. 예, 네, 네, 당연하죠. 예,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방 씨는 사무실에서 돈을 훔친 후에 이 돈을 30만 원을 자기가 빌렸던 사람에게 보내준 시각 바로 10시 50분에 바로 서초동 지점에서 중소기업은행에 가서 입금 송금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9시 50분에 사무실에서 나온 다음에 그렇죠. 10시 50분까지 그리고 나서 택시를 예, 타고, 택시 타고 예. 구로동에서 서초동까지 가서 그리고 나서 은행에 들어가 돈을 보낸 송금 시각 10시 50분이었다. 알리바이가 많네요. 그죠? 예. 실제 방 씨의 부탁에 의해서 아버지가 당시에 그런 부분에 가서 확인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역시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방 씨의 주장이었고 요즘에는 가능했는데 송금 시각 확인이 당시에는 날짜만 확인된다라는 거였다. 아, 이런 부분에 또 그렇군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전산화가 덜 되었을 예. 때. 여하간 방 씨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범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시각에 나왔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정말 이 사건의 진실 그렇다면 진짜 방 씨는 이 수사기관의 주장처럼 진짜 범인인지 아니면 진짜로 방 씨의 주장처럼 네. 진짜 자기가 김현희를 살해한 사실이 없는지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진실에 본격적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작이냐 아니면은 용의자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지금 뭐 조금씩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만 고반장의 마지막 수사 시즌 1 마지막 수사 지금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예, 이 기록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은 당시의 수사기관이나 또는 방 씨의 변호인이나 또는 재판부도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범인이 필요했고 그리고 재판부는 방 씨의 주장보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에 더 신뢰를 했거든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당시의 공판 기록을 중심으로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네. 앞뒤의 정황이 어떻게 맞고 틀린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네.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꼼꼼히 봐야 될 내용.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하는 방 씨에 대한 증거는 오직 자백밖에 없었다. 수사기관이 입증한 것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은 사건 당일날 방 씨가 입었던 쥐색 바지에 대한 쥐색 바지에서 혈흔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혈흔에 대해서 국가수에다가 혈흔 반응 감정을 의뢰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숨진 김현희 씨의 혈흔이 발견됐다면 이 역시도 바로 한 번도 자기는 김현희를 만난 적도 없다고 하는 날 피가 묻었다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유력한 증거가 되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렇죠.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의 기대와 달리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수의 그 혈흔 감정에서도 네. 이에 대해서 95년 6월 30일 방 씨는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그 경위를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경찰 조사 당시 입고 있었던 바지 우측 무릎 부위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하도 고문을 하면서 계속 뭐가 있어? 안 증거될 만한 거 없어? 뭐 약간 이렇게 그렇죠. 했겠죠. 그러니까 예. 너무너무 당하고 고통스럽다가 계속해서 아무거라도 얘기하지 않으면 고문이 계속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허위 진술을 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바지에 피가 묻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이 진술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수사기관이 자기한테 그런 이 답변을 유도했대요. 예. 경찰이 저에게 사건 당시에 내가 입고 있던 옷에 혈흔이 묻어 있지 않았느냐라는 추궁이 하도 심해지길래 네.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심한 구타를 못 이겨서 허위로 조작 진술을 했다. 그러나 검사 결과 혈흔 자국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자.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마침내 얘가 진술했다라고 해서 중요하게 여겨서 국가수까지 보냈는데 이들이 어떻게까지 이 방 씨에 대해서 조작으로 범인을 몰았냐면요. 이렇게 진술을 하니까 처음엔 중요하다고 여겨서 국가수까지 보냈던 그 진술을 나중엔 다 빼버리고 재판을 진행했다. 예. 참 뭔가 의도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자, 한편 이처럼 방 씨의 혐의 사실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일부 방송과 지금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부분들 왜 숨진 김현희 씨가 숨진 날 약혼자와 2번의 성관계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기억하셔라라고 했는지 이제부터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로 김현희 씨가 숨진 김현희 씨 행적과 관련해서 참으로 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김현희 씨에 대한 부검 결과인데요. 네. 문제는 사망한 당일날, 김현희 씨가 사망하고 나서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은 부검을 하는데 숨진 그녀의 체내에서 남자의 정액이 발견됩니다. 그죠? 남자의 정액이 발견됐어요. 네, 그죠? 예. 그날 이제 성관계를 가졌고 2번을 하니까. 했다는, 네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약혼자가 배 씨였어요, 당시에. 네. 예, 사망 당일 새벽 약혼자인 배 씨와 여관에서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약혼자의 혈액형이 뭐였냐면 B형이었습니다. B형. 예. 그런데 놀랍게도 네. 숨진 그녀의 체내에서 부검 결과 확인한 정액의 혈액형이 뭐였냐면 A형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얘기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B형의 약혼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그리고 8시 20분에 헤어져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숨졌어요. 예. 그 사이에 이제 방 씨가 와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하죠. 그 돈을 훔치기 위해서 목을 조르고 네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숨져서 부검을 했다면 당연히 그녀의 몸 안에서는 약혼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니까 약혼자의 혈액형인 B형이 검출됐어야 되는데 A형 혈액형의 정액이 검출이 됐다. 이는 사망한 김현희 씨가 약혼자와 관계를 가진 후 다시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A형의 혈액형을 가진 남자와 또 관계를 가졌다는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렇군요. 애인과 잠을 잔 건 확실한 상태에서. 그쵸. 예, 검출이 된 게 그렇다 그러면은. 네. 예를 들면 씻은 다음에. 그쵸. 예.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방 씨가 그러면은 강간하고 죽인 거 아니냐라는 또 의심이 들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네, 만약에 방 씨의 혈액형 B형이었습니다. 따라서 관계를 가진 사람요. 숨진 다음에 발견된 방 씨는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죠. 그렇군요. 방 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이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예. 수사기관의 주장처럼 오전 10시 50분에 방 씨가 김현희를 살해한 것이 맞다면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그렇죠. 그렇죠? B형의 남자랑 관계를 가졌는데 B형이 아닌 A형의 정액이 발견이 됐다. 그리고 방 씨도 아니다. 방 씨는 B형이었고 그러면, 약혼자도 B형이었다면 방 씨와 배 씨 사이에 그리고 김현희 씨가 사망한 이 과정에서 A형의 누군가가 있었다. 제3의 인물이 있다는 제3의 인물이 있었다. 네네. 분명히 그 전에 A형의 혈액형을 가진 남자와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런 후에 방 씨에게 살해되어야만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과학적으로. 네네. 따라서 변호사는 재판부의 당일 김현희의 행적을 살펴볼 때 방 씨의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강력히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렇죠. 뭐 당사자의 그것도 고문에 의한 진술밖에 없고 아무런 과학적인 어떤 증거도 없고 그렇죠. 혈흔도 다르니까 혈흔도 없으면서 그런데 만약에 형님이 이 사건의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주장한다면 사건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시 조사하고 오세요라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죠. 누군가 A형을 가진 또 다른 남자가 있었고 네네. 그 수사기관이 얘기했던 사람 중에 없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당시 재판장 정말 이런 식의 재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중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재판장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다면서 무시했습니다. 이게 왜 상관이 없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과잖아요. 물론 이제 약간은 우스라고 하는 얘기지만 이과생으로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그렇죠. 한 사람이 그것도 이 방 씨가 굉장히 젊은 20대였는데 당시에 이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사람이 죽었고 이 사람이 정말 죽였는지 아닌지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찾아온 사람이거든요. 수사기관은 범인이라고 그러고 변호사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리고 방 씨와 그 일가족은 생사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그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깨끗이 밝혀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을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다라는 이러한 쉬운 논리로 배척했다는 점. 사실은 이 방송이 아니라 제가 직접 수사권이 있다면 이 A형의 혈액형 누가 갖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방송에서 제가 차마 말씀 못 드리는 게 안타까운데 그렇군요. 이 사건에서 매우 중대한 의혹이 있지요. 그렇군요. 여하간 A형의 혈액형의 남자. 방송 끝나고 제가 따로 형님한테만 말씀을 드릴까요? 자, 다시 한번 지적할 수 없는,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러한 중대한 문제, 사망 시간과의 여백 넓게 잡아도 불과 1시간 50분. 이 1시간 50분, 이 약혼자와 헤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 10시 50분까지, 8시 20분에서 10시 50분 사이. 1시간 50분 사이, 요 시간 정도거든요. 1시간 반 정도가 되는군요, 정확히 얘기하면. 8시 20분부터 10시 50분이면 2시간 반이고요. 2시간 반. 그리고 그 사이에 사장이 왔죠. 그렇군요. 사장이 온 시각. 그리고 그 사장이 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나갔지 않습니까? 나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무실 내놨으니까 부동산 업자가 오면 사무실 보여줘라. 라고 하고 이제 나가고, 그리고 나서가 이제 1시간 50분 사이였던 그렇군요. 거죠. 그 시각 사이에 과연 김연희가 A형의 혈액형을 가진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이걸 무시했는지 지금도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한편 이런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정말 우스운 건 뭐냐면요. 현장 검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현장 검증을 할 때 방 씨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기록은 말로 하는 진술이에요. 그렇죠. 현장 검증은 몸으로 하는 진술입니다. 그렇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말로 내가 2단 옆차기로 그 사람을 때렸더니 쓰러지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장 검증은 진짜 2단 옆차기가 가능한 공간인지. 그렇죠. 이 사람이 2단 옆차기를 할 수 있는지. 2단 옆차기로 해서 머리를 때릴 수 있는지. 2단 옆차기를 해서 맞은 사람이 쓰러질 때 그 부딪힌 어떤 그 위치가 맞는지 이거거든요. 이게 안 맞으면 허위 진술이에요, 그건. 그렇죠. 그렇게 되면 2단 옆차기가 아니라 지랄 옆차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오랜만에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중요한 건데 이날 정말 웃긴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이 방 씨가 아무런 흉기도 없이 이 김연희를 죽이는데 이 죽이는 과정에서 방 씨는 단지 밀치고 넘어뜨리는 수준으로 이제 하는데요. 이렇게 방 씨가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정도의 상황에서 숨진 김연희 씨는 거의 반항다운 반항도 하지 않는다. 무려 3차례에 걸쳐서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했는데 이렇게 김연희 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무성 영화예요. 쉽게 얘기하면. 소리가 안 났다. 아무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바로 옆에 당구장 여주인의 말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당구장 여주인이
보고 있었다는 걸 이 사람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바로 옆에 또 당구장 여주인이 있는 상황에서 김현희 씨는 이 방 씨가 이 수사기관의 주장에 의하면 넘어뜨려도 그냥 일어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비명도 지르지 않고 저항도 하지 않고 마치 무성 영화처럼 일어났다 앉았다 쓰러졌다를 반복하기만 합니다. 그 정도의 가격 상태면은 설사 비명을 지르지 않더라도 쿵쿵거리는 소리라도 났을 거예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요. 여성분들이 이제 위기 상황에서 본인도 모르게 지르는 비명 소리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거를 아무 소리도 지르지 않고 무성 영화처럼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세 번째에 가서야 약 2m 가량 떨어진 그 벽에 가서 4m가 넘는 그 줄로 이 김현희 씨의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예. 특히 미리 계획된 강도 살인이라는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방 씨는 아무 흉기도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은 상태에서 갔는데요. 이렇게 이 사람이 사실은 여기를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 전날도 갔고 네. 그리고 이날도 방문하기 전에 미리 김연희에게 전화해갖고 카드 3장으로 450만 원 정도를 대출받겠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갔다는데 네. 계획적인 강도 살인을 준비했다는 방 씨가 최소한 칼이든 뭐든 위협할 수 있는 것도 안 가지고 갔다는 것.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범인이라 그러면 예. 가능한 한 그 소리 없이 예.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니까 예. 그야말로 흉기를 가져가야 되겠죠.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한 번에 끝내든지 아니면 겁박을 해서 묶고 입을 막든지 뭐부터 일단 해야죠. 하여튼 뭘 좀 가져갈 것 같아요. 뭐 예. 장갑도 좀 끼고 꺼야 되고. 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신 듯 싶습니다요. 아니 지금 고반장님이랑 지금 몇 년째 이걸 하고 있는데. 그쵸. 예. 아무래도 이제 여성 하면 우리가 쉽게 연상해 보면 소리를 지를 가능성이 높죠. 죽일 생각은 예, 없지만 그렇죠. 소리를 지르지는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무슨 테이프든 뭐든 가져갈 텐데 이 소리 지르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3차례나 그리고 한 번에 제압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이제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앉아있는 의자를 통째로 잡아서 뒤로 잡아뜨린 게 전부예요. 그럴까요? 보통 사람이 강도 살인을 할 때 일단 뒤에서 목을 조르든지 그렇죠. 입을 막든지 아니 뭘 때리든지 둥기로 내려치던가. 때리든지. 예. 그런데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전 의자에 앉아 있는 여자를 그냥 잡아서 뒤로 발랑 잡아뜨렸더니 김현희 씨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쿵 부딪혀서 잠시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이제 진술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신이 드니까 다시 비실비실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목을 조르면서 쓰러뜨렸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김현희 씨는 아무 소리도 안 지르고 다시 또 비실비실 일어나길래 아 이제 죽여야 되겠다 해서 약 2m 정도 떨어져 있는 벽에 붙어 있던 4.3m 정도의 전기줄을 끊어 갖고 와서 그걸로 2번 목을 감아서 죽였다. 무슨 좀비도 아니고요. 이게 무성 영화처럼 아무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죠. 자, 이런 어색한 여러 가지 정황, 네. 목격자라고 주장했던 여주인이 그날 아침에 본 사람은 방 씨가 아니었던 것 같다. 양복을 입었던 남자다. 진술을 했고 그렇게 진술을 네. 하니까 경찰은 내쫓았고 그리고 두 번째 숨진 김현희 씨의 몸에서 발견된 체액은 바로 약혼자나 또 범인이라는 방 씨가 가진 B형이 아니라 A형이었고 제3의 누군가의 A형이었다는 점. 이거는 이제 사건 범행 과정에 누군가가 있었고 세 번째 범행 현장을 현장 검증할 때 정말 어색하고 말이 안 되는 엉터리, 억지죠. 이런 과정에서 정말 결정적인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 이거보다 더 결정적인 게 있었어요? 있습니다. 제 이 고상만 수사반장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예. 이게 참 이 점입가경이네요, 정말. 네. 결정적인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이덕호 변호사에게 이 사건 의뢰를 받아서 기록을 찾던 중에 제가 확인한 내용인데요.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 정말 수사기관 꼼꼼히 정말 수사한 게 맞나 그리고 정말로 진실을 위해서 조사한 게 맞는지 정말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죠. 네. 방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 아닐까 그런 의혹에 대해서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자 해서 몇 번에 걸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정말이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이 기록을 세 번째 볼 때, 저도 세 번째 볼 때야.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기록이 보고예요. 기록의 보고인데 그걸 한 번만 봐갖고서는 모를 수도 있다 이거군요. 한 번 보면 보이는 진실이 있고요. 두 번, 세 번 보면 보이는 진실이 있습니다. 기록과의 전쟁이고 기록과의 싸움이에요. 기록을 보지 않으면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두세 번 울고야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고반장님이 그 곰탕을 좋아하시는군요. 아, 예. 연지원 곰탕. 연지원 곰탕 정말 맛있지 않습니까? 연지원 곰탕 가서 먹어봤더니 네. 정말 좋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그냥 보는 소설책도 마찬가지고 만화책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 세 번 보면 네. 정말 처음 봤을 때 모르던 내용이 있는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수사기록은 그 안에 수사기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짜 진실을 본 건지 아니면 거짓인지. 방 씨가 했다는 검찰의 자백 부분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얘기한 거는 자기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면서도 자백을 했다는 것은 그의 나이, 학력, 사회적 경험, 지식과 지능으로 판단해 볼 때 이런 진술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아는데 했다면 그것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요. 네. 검찰에서도 방 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똑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했던 수사 부분들, 이 부분을 제가 정말 주목해서 봤어요. 왜냐하면 경찰에서의 진술은 증거 자료로 삼지 않지만 검찰에서의 진술은 증거 자료로 삼으니까 그렇죠. 검찰 기록을 보는데 바로 이거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검찰에서의 진술에 담긴 조서인데 그를 범인으로 만들었던 그 검찰의 조서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네. 바로 방 씨가 죽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방 씨에 대한 조사, 검찰의 조사 모두 두 번이었는데요. 93년 3월 23일과 그로부터 이틀 후인 25일 이렇게 두 번 네. 방 씨는 검사와 검찰 주사보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수사 기록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예. 이 조서에서 사망한 사람의 이름이 모두 10번 등장합니다. 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피의자는 93년 2월 18일 피해자 김연희를 살해한 사실이 있나요? 네, 제가 피해자 김연희를 살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숨진 사람이 김연희 씨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김연희 씨를 예. 제가 살해했다라고 해야 이게 자백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가 누굴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경찰에 가서 조사 내내 받았고, 그리고 내내 그 문제만 가지고 추궁받았고, 진술했고, 그래서 검찰까지 넘어와서 또 검찰에서 진술하는데, 누구 네. 이름인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네. 놀랍게도 조서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았습니다. 조소예요? 예. 검찰 조서에는 그렇게 써 있지가 않았어요. 예. 당연히 사망한 김연희라는 사람의 이름이 써 있어야 할 그 자리에는 엉뚱하게도 써 있는 이름 김연주였습니다. 이거는 본명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가명입니까? 가명이죠. 아, 예. 자, 김연주. 놀랍게도 1회와 2회 조서에서 모두 10번 등장하는 사망자의 이름은 모두 김연희가 아니라 김연주로 써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네. 김연주는 바로 사망한 김연희의 친언니 이름이었습니다. 오. 즉 살아있는 사람을 방 씨가 내가 그 김연주를 살해한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바로 이거죠. 허위자백이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난 저 사람 이름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진술을 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검찰 가서 조사받아 본 사람은 아실 텐데 저도 네. 학생운동하다 네. 가서 해봤으니까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그냥 쭉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야 여기 지장 찍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가서 지장 찍은 거예요. 이 재판의 증거로 삼은 거죠. 안 찍는다 그러면 전략에 패고 고문하고. 다시 경찰 보고 들고 가라고. 예, 자, 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경찰에서는 그 그러니까 구타라든지 가혹행위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할 수는 있다. 네. 판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검찰에서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을 했는데 검찰에서도 자기가
김연희를 살해했다라고 인정했으니 네네. 그것이 유죄의 증거가 된다 해서 이 사건이 유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검찰에서 2번 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서에 써있는 10번의 이름이 죽은 김연희가 아니라 살아있는 김연희의 친언니 김연주로 써 있었던 거고 네. 이 사람은 김연주를 살해했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서를 쓴 예. 그 뭡니까 검찰이 검찰 주사부. 예 주사부가 검사와 검찰 주사부. 검사와 주사부가 그러니까 피해자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확인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인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착각을 해서 썼는데 왜 김연주의 이름이 나왔냐? 제가 추측한 건 이런 겁니다. 김연희의 사체를 인수한 사람, 사체 인수증에 서명한 사람이 바로 김연주예요. 즉 검찰은 조서에서 피해자 김연희를 살해한 사실이 있냐고 물어봐야 하는 상황에서 엉뚱하게도 살아있는 김연주를 살해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방 씨 또한 네 제가 피해자 김연주를 살해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이를 살해했다라는 답변이 된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검찰이 방 씨에게 제대로 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쓴 거죠. 우격다짐으로. 예, 그냥 자기가 다 쓰고 그리고 여기다 지장만 찍어라라고 한 건데 판사는 내가 허위자백을 해서 고문에 의해서 허위자백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가혹행위에서 허위자백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검찰에서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한 가운데 자백을 했으니 그러니 그가 범인이 맞다고 해서 유죄를 내렸는데 놀랍게도 그 검찰의 조서 자체가 엉터리 조서였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증거들이 그 사람이 방 씨가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증거라고 한다면은 유일한 증거 자료로 재판부가 채택한 검찰 조서는 엉터리였단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 걸로 전부 다 그렇게 써져 있었다. 그렇군요. 전 정말 제가 이거를 수사 기록을 보고 저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말 그대로 귀신에 홀린 기분.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재차 3차 계속 확인을 했는데 자 답은 간단하죠. 이런 엉터리 수사 이 진술을 방 씨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네. 결론 이거밖에 없어요. 먼저 방 씨는 피해자 김연희의 언니 이름을 알지 못해요. 김연주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뭐 평소에 잘하는 사이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연희도 모르던 상황이었는데 네네.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검사가 누구 죽였어요? 얘 김연주를 죽였어요? 이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예. 김연희의 언니가 그 김연주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검찰밖에 없어요. 하하. 왜냐하면 사체 인수증에 사인하고 갔으니까. 네네. 그런데 사체 인수증을 이 방 씨가 볼 리가 없거든요. 볼 수가 없어요. 네. 그 기록을 보여줄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엉터리 수사를 했던 거고 그리고 재판부는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조차도 이런 엉터리 검찰 조서를 유일한 근거로 방 씨에게 유죄 선고를 한 것. 정말 개탄스러운 일인데요. 네. 결론은 분명합니다. 검찰 조서는 방 씨의 임의 진술이 아니었고 또 조서 각 장과 말미에 방 씨가 직접 지장을 찍었지만 사실은 검찰 수사관이 방 씨의 임의 진술을 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라 혼자 네. 일방적으로 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넉넉히 의심할 수 있다. 네. 예. 그런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피해자가 아닌 사체를 인수한 사망자 언니의 이름을 피해자로 착각해서 기재한 후에 이미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방 씨에게 지장을 찍으라고 하자 방 씨 역시 이걸 읽지도 않고 완전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예. 그리고 어쩌면 이 검찰이 읽어보라는 권고조차도 하지 않고 야 그냥 찍어 빨리 그리고 넌 이제 끝났어 뭐 이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조서가 작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당시에 이걸 확인하고 방 씨를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 방 씨 변호인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변호사도 몰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그 변호사가 알았다면 이거는 무죄예요. 왜냐하면 유일한 증거가 검찰에서 임의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유일한 증거로 삼았는데 그 수사에서 살아있는 김연주를 죽였다고 했으니 이거는 살인사건 자체가 인정이 안 되죠. 김연주는 살아있는데. 세상에 이름이 틀렸는데 그것을 그러니까요. 이런 엉터리 재판으로 결국 이 사건이 됐는데 네. 한편 방 씨가 이 사건 범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김연희를 살해한 것일까? 네.
의구심이 가는 사람 아까 있었다고 했죠. A형. 하지만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다만 수사기관이 도난당한 수표를 사용한 방 씨를 용의자로 압축하면서 상당히 많은 의혹을 가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 미궁에 빠지는데 특히 피해자 김현희의 체내에서 발견된 혈액형 A를 가진 남자 있었어요. 수사기관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지금 우리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예, 여태까지 나왔던 사람 중에 한 분입니까? 그렇죠. 네. 예, 이 사람 주변부에 누군가겠죠. 네. 예, 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심을 가진 사람을. 근데 이게 이도행 치과 모녀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도행 치과 모녀 살인 사건 결국 무죄가 나오지 무죄가 않았습니까? 됐죠. 네. 그 사람 이도행 씨가 출근한 후에 불이 났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무죄가 나왔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은 누가 범인인지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한 번 찍은 사람을 놓지 않는 겁니다. 예, 예. 이런 수사 관행 계속되고 있어요. 합리적으로 누가 더 의심스러운지 누구를 더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번 찍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패터슨 사건, 예, 이태원 버거킹 네네네. 사건도 버거킹 사건. 사실은 처음부터 에드워드가 아니라 패터슨이라고 하는 것은 미 범죄 수사단에서도 처음부터 찍었는데 우리나라 검찰 당시에 그런 미 CID의 그 진짜 범인은 패터슨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자기네가 찍은 예, 에드워드를 끝까지 찍다가 결국 이 사건 지금까지 계속 진실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자기 완결성이 너무 강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진실에 대해서 겸양의 그런 그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진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범인을 그냥 범인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예, 범인만 잡으면 된다. 자기네들이 필요한 범인. 실적주의. 그렇죠. 한 예. 번 찍은 범인은 놓지 않는다. 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조건 가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정말 우리나라의 재판의 네. 재심, 이 규정 바꿔야 됩니다. 예, 다행히 이번에 정원선 목사,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사건, 제 네. 방송에서도 다뤘었죠. 네, 예, 예. 자, 이 사건처럼 재심이 청구돼서 반드시 다시 한번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방 씨가 자신의 누명을 다시 벗을 기회가 얻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나 주장할 권리, 예, 이런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 누구도 네. 억울하지 않은 권리, 이걸 포기할 수 없는 투쟁이 아름답게 이어지는 대한민국을 꿈꾸고요. 에피소드로 찾아뵙는 것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 예. 방송이 예. 됐네요. 예. 그렇군요. 감회가 새롭네요. 새롭고. 다음 주에 그러게요. 예. 뒤풀이. 예. 예, 뒤풀이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다음 주에서 이제 우리 그동안 해왔던 방송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시간. 예. AS 그렇게 겸.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그 존속살인 여무기수 김신혜 씨 예. 사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출소장 딸 사건이나 허은근 일병 사건 관련한 이야기들도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다음 주 9일 날, 예, 낮 2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